자, 오늘부터는 포토샵 수업을 나갈 겁니다. 포토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VECT와 벡터 맞을 거예요.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는 포토샵입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2D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비트맵은 포토샵, 여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포토샵을 알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절반쯤 해요. 일러스트레이터를 할 줄 알면 포토샵을 절반쯤 합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비슷해요. 자, 비트맵이 뭐고 벡터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색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니 이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가요? 모자이크처럼 생겼죠. 저 조그만 사각형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셀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화소라고 합니다. 우리 카메라에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그러잖아요. 네, 가로 세로 일정한 가로 세로 크기에 뭐 1000만 화소 그러면 1000만 개의 픽셀이 찍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픽셀, 우리나라 말로 화소. 이렇게 이 화소로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비트맵입니다. 비트가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가 비트입니다. 맵은 지도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지도를 그렸다라고 해서 비트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케치업을 공부하면서 맵을 했었잖아요. 맵을 할 때 뭘 가져와요? 비트맵을 가져왔죠. 이미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맞아요. 이미지예요. 이렇게 비트의 맵, 그러니까 모자이크처럼 한 거예요. 화소를 모자이크처럼 찍어서 그 이미지를 만든 것, 그게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보죠. 뭔 이미지일까요, 얘는? 네. 보시면 다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아이고 이게 안 보이네. 컬러링. 자,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볼 때는 아니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비트맵의 특징입니다.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벡터는 자, 이렇게 펜툴로 그려진 건데 지금 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 그려졌죠? 얘는 확대를 해도 픽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점의 X, Y 좌표와 곡선 반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곡선 반경이요, 이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곡선 반경 조절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곡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절반이 저 패스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알면 절반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다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비트맵과 벡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죠.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위에가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뉴가 내려오죠? 네, 풀다운 메뉴.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여기가 툴 메뉴. 이 툴 메뉴를 선택하면 툴의 옵션이 이 풀다운 메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팔레트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팔레트들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팔레트 다 썼죠? 물감, 붓, 물통, 그 다음에 팔레트. 팔레트라고 하죠. 팔레트 혹은 팔레트. 네, 그러니까 물감을 섞는 널 따라가는 판을 팔레트라고 했죠. 네, 팔레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도 여기 나와요. 레이어도 있고 컬러 피커도 있고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쉬운 것만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인물 색칠하기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열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나올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열어보시죠. 자, 툴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펜슬 그림 있죠. 연필 그림. 이 내용은 차차차차 하기로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제일 기본적인 거 여기 손바닥하고 돋보기 툴 보이시나요? 네, 이 손바닥 툴이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로 펜 툴입니다. 펜, 화면 이동 툴. 그 다음에 저 돋보기 툴이 줌 툴입니다. 근데 이 툴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 있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자,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바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스페이스 바하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 보세요.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만 확대가 됩니다. 스페이스 바와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일단 화면이 이렇게 커져야 핸드 툴도 연습이 되겠죠? 먼저 줌 툴입니다. 스페이스 바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 확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 바와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축소가 돼요. 스페이스 바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보면 컨트롤은 글자가 4개죠. 알트는 3개죠. 그래서 알트는 축소, 컨트롤은 확대. 이해되시죠? 네, 옛날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원래 포토샵이 그 애플
매킨토시에서 넘어왔어요. 맥에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은 이 커맨드 키를 눌러요. 그 애플 키가 있어요. 윈도우 키처럼 애플 키가 있는데 그걸 커맨드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키를 눌렀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키보드 자체를 이제 받아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는 커맨드 키라고 해서 별도로 눌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화면 이동, 축소, 확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줌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맞춤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딱 맞게 들어갑니다. 피트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타이틀에 보면 인물 색칠하기, 그 다음에 골뱅이 100% 가로 열고 RGB 가로 열고 8비트 칼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찾으셨나요? 여기 지금 제가 확대해 놨죠. 01 인물 색칠하기 .jpg 골뱅이 100% 가로 열고 RGB /8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요거 100% 이미지를 100%로 보는 겁니다. 1:1로 보는 겁니다. 모니터의 해상도는 72dpi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는 건 300dpi도 있고 150dpi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화면보다 큰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 100% 보기가 됩니다. 이미지를 1:1로 본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냥 화면에 맞추는 건데 보세요. 몇 퍼센트인가요? 33.2%. 그러니까 즉 이미지를 축소해서 모니터에 딱 맞게 보여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피트 스크린, 화면에 맞추기. 그 다음에 줌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는 줌 올 윈도우, 즉 다시 말하면 화면에 1:1로 맞추기. 이게 달라요.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줌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줌 툴 더블 클릭하는 거, 핸드 툴 더블 클릭하는 거, 줌인, 줌아웃, 그 다음 펜, 핸드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배워야 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브러쉬 툴입니다. 여기는 요 브러쉬 툴이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색칠하는 툴입니다. 색칠하는 툴이에요. 이 브러쉬 툴은 색칠하는 툴입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색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칠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Z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언두예요. 이렇게 색칠이 들어갑니다. 다만 오토캐드처럼 여러 번 언두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번 언두됩니다. 이해되시죠? 오토캐드처럼 여러 번 언두되는 게 아니고 바로 앞 단계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요. 자, 일단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칠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 툴 메뉴 여기에 보시면 바로 여기 하단에 색상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네모난 사각형이 2개가 있죠. 앞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게 전면색, 포그라운드 컬러,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입니다.
전면색, 배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브러쉬 툴로 색칠하는 건 바로 이 포그라운드 컬러가 칠해지는 겁니다. 색상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가 뜨고 지금 휴 세츄레이션 방식으로 체크되어 있네요. 휴 세츄레이션, 휴 값으로, 즉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휴 값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 휴 값에서 색칠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세츄레이션, 채도죠. 채도가 진하냐 흐리냐, 명도가 밝으냐 어두우냐, 이걸 드래그 하는 겁니다.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셔도 되지만 드래그 하셔도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뉴 커런트에서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색상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 사각형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인쇄되면 이 색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 지금 뉴 색깔이 인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쇄가 안 되고 이 색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RGB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F0066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16진수입니다. 16진수로 색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6진수로 색상을 표기하는 데가 어딨냐면 웹디자인이요. 웹디자인이 16진수로 색을 사용하는데 앞에 두 자리가 레드, 중간에 두 자리가 그린, 마지막 두 자리가 블루입니다. 앞에 두 자리 16진수 레드, 중간에 두 자리 그린 16진수, 그 다음 맨 뒷자리 두 개 블루 16진수입니다. 그래서 FF는 255를 뜻하고 00은 말 그대로 0을 뜻합니다. 0은 블랙을 뜻해요. 그 다음 FF는 100%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드가 100%, 그린은 없고 블루는 16진수니까 대략 중간만치 있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도 색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웹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로도 색상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16진수로도 색상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면 CMYK 컬러로도 색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면색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면색이 칠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색상을 바꿔서 칠해 보시죠. 자, 이번에 팔레트를 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 꺼내놨네요. 여기는 안 꺼내놨는데 여기 있네요. 컬러. 여기 컬러 피커 보이시나요? 여기 컬러 팔레트가 있어서 위치는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컬러 팔레트가 있어서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이 여기로 같이 호환이 됩니다. 이 컬러 팔레트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시죠.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가 나옵니다. 키보드로 F6키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F6키 눌러보세요. 이렇게 컬러 팔레트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포그라운드의 색상, 백그라운드의 색상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그라운드 클릭하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컬러 피커 위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단축키가 X키입니다. X키예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다시 컬러 피커가 또 있어요. 왼쪽 아래쪽에 요게 뭐냐면 디폴트 초기화 시키기.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초기화가 돼 버립니다. 자, 제가 색상 전면색의 색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오케이. 단축키 D키, 알파벳 D를 누르면 이렇게 초기화됩니다. 얘를 누르셔도 돼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키를 누르셔도 되고, 이 키를 누르셔도 되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알파벳 D를 누르셔도 되고. 자, 이해되셨나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색상을 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브러쉬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브러쉬 옵션이 나옵니다. 요때 지금 59라고 해서 숫자 나오죠? 이게 브러쉬 크기입니다. 여기가 브러쉬 크기예요. 브러쉬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의 크기를 26이라고 했습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를 제가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26으로, 36. 그럼 브러쉬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브러쉬의 크기를 제가 140으로 올렸습니다. 브러쉬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첫 번째, 브러쉬의 크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 이 브러쉬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하드니스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브러쉬 크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오파시티가 스케치업에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불투명이란 뜻이었죠. 지금 100% 불투명한 겁니다. 근데 오파시티 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투명해지겠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숫자로 조절이 가능해요. 20% 이렇게. 그럼 20%는 불투명하고 80%는 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진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더 칠하는 겁니다. 더 칠하는 거예요. 만약에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10중 8구는 이 오파시티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가운데 있는 요 값이 뭐냐면, 이 값이 뭐냐면 블렌드 모드예요. 블렌드라고 합니다. 블렌드. 블렌드하고 유사한 단어를 어디서 찾냐면 술에서 찾을 수 있어요. 블렌디. 섞은 술. 그러니까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술이 섞인 거. 블렌디. 네. 블렌드, 섞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위에 있는 레이어, 혹은 내가 지금 칠한 배경색과 내가 새로 칠하는 색이 섞이면서 어떤 반응을 일어날 것인가, 이거예요. 기본값은 노멀로 놔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설명할 겁니다. 기본값은 노멀이에요. 이 값하고 오파시티 값만 조절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요. 안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블렌드하고 오파시티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렌드를 노멀로 놓고 오파시티를 100으로 놓으면 다 나와요. 안 나오진 않습니다. 뒤에 이제 플루나 스무딩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하죠. 윈도우 메뉴에 보면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색칠한.
제가 언두는 여러 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안 돼요 라고 했지만 히스토리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처음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히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작업한 내역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립스틱이죠. 여기다 색칠을 할 건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F7 키입니다. F7 키고 레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래쪽에 바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Create New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저 아이콘. 휴지통 그림이 있고 제일 왼쪽이 휴지통 그림이고 레이어의 제일 아래쪽에 휴지통이 있고 두 번째가 New 레이어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요. 자, 한번 눌러 보시죠. 레이어를 만들어 보시죠. 전면색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브러쉬 툴에 브러쉬 크기를 작게 만들고 오파시티를 약하게 줍니다. 한 30%쯤. 자, 그리고 레이어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바로 이 레이어에다가 작업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죠. 누르면 회색 버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작업 레이어입니다. 여기다 작업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합니다. 레이어 1에서 작업합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명칭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색칠을 합니다. 여기서 색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할 내용이에요. 색칠하기. 네, 이렇게 되는군요. 덧칠하기 때문에 반드시 브러쉬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덧칠을 해서 이 브러쉬 자국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감각이죠. 이렇게. 그러면 입술만 색칠해진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 눈 그림이 있단 말이죠. 눈을 빼면 어떻게 돼요? 보이고 감추고. 그리고 작업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맨 아래 깔린 거, 그 위에 올라간 거 이렇게 돼요. 레이어의 맨 위에 있는 게 실제로는 그림의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색칠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자, 제가 색칠을 이렇게 했어요. 색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그린 게 위에 있는 겁니다. 얘가 위에 있는 거예요. 얘가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 맨 아래에 있는 거.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순서는 드래그 하시면 바뀌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개념이 우리가 캐드에서 레이어 했었잖아요. 근데 순서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 그 다음 만든 거, 그 다음 만든 거, 이렇게 레이어가 순서대로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레이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선택하고 휴지통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다시 볼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라집니다. 레이어 지우는 방법이에요. 두 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반드시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잘못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레이어를 만들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컬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지정하고 오파시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칠하는 거죠. 어두운 부분이 들어갈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색상을 칠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해야 할 과제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터치할 게 많아요. 이렇게 리터칭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붓자국이 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붓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붓자국이 남으니까 얘를 색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색상을 바꿔서 붓자국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칠해지니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작업할 과제는 바로 얘를 색칠하기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렇게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대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하고 브러쉬 툴 누르고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하고 투명도 지정하고 자, 브러쉬 크기도 섬세하게 리터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 툴에 자요. 그러면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최대한대로 확대를 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칠하면 될까요? 이렇게 칠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칠할까요? 이런 건 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방향으로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결방향대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방향으로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리터칭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색상이 들어갔죠. 오파시티를 100으로 칠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파시티를 100으로 칠하진 않아요. 자, 머리카락처럼 넓은 부분을 할 때는 브러쉬를 좀 크게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기존에 있던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색상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결방향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터칭을 이렇게 붓칠을 한 번씩 더 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기가 나타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색상이 진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겠죠, 색상 자체가.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다시 확대하고 브러쉬로 리터칭. 어떤가요? 색칠이 잘 들어갔나요?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활용해서 색칠을, 리터칭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의자들의 색상을 바꾸어서 대입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들인 거죠. 기존의 사진을 찍어와서 여기에 색상을 바꾸는 작업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 색칠을 할 건데, 이렇게 칠을 할 건데, 자, 레이어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삐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삐져나가는 게 바로 문제예요. 안 삐져나가게끔 딱 잡아줘야 돼요. 그게 어떤 명령어냐면, 바로 이 위에 셀렉트 툴입니다. 위에 4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셀렉트 툴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아이콘. 바로 여기.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이 있죠. 얘네들은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나와요. 라쏘가 있고, 폴리곤 라쏘가 있고, 그 다음 마그네틱 라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시죠. 이 중에 폴리고널 라쏘 툴을 쓰시면 돼요. 라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가미란 뜻입니다. 올가미란 뜻이에요. 올가미를 그려서 내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폴리고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개미 기어가는 거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선택입니다. 아이고. 보시면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선택된 겁니다. 이게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쪽에 칠해지는 거, 여기만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색칠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경계를 지정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더하기 선택.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빼기 선택. 이해되셨나요? Shift하고 Alt를 누르는데
Shift가 글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더하기 선택. Alt키는 글자가 3글자죠? 네, 빼기 선택. 자, 이런 식으로. 맨 끝에는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클릭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뭉텅뭉텅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경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면 이동이 된다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 이동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위를 색상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물인 거죠. 이렇게 조금씩 선택을 합니다. 근데 더블 클릭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떤가요? 딱 의자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의자만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브러쉬로. 브러쉬 키우고 오파시티 낮추고 그 다음 이렇게 색칠. 그럼 어떤가요? 의자 색상이 딱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내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떤 색상의 의자가 잘 맞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어떤 색상의 소품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소품의 색상을 바꾸는 것.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서 이 공간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의자들이 몇 개 있죠? 앞부분에 한 3개 있죠? 이 3개의 의자, 그러니까 3개의 의자를 색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선택 툴이 여기 있는 라쏘 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라쏘 툴이 있단 말이죠. 얘는 뭐냐면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이 라쏘 툴은 드래그 하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마그네틱 라쏘는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따라가면 경계를 이와 같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마그네틱 라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하는 그걸 좀 줄여주는 거죠. 클릭하는 수고를 좀 줄여주는 게 마그네틱 라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렉탱귤러 라쏘, 렉탱귤러 셀렉션,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역시 똑같아요.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그 다음에 처음 만들 때 Alt 키를 누르고 하면 가운데서 커집니다. 처음 만들 때요. 처음 만들 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만들어져요. 또 하나 Shift 키를 누르고 만들면 가로 세로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작업하면 이렇게 가운데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선택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해서 경계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를 만들고 가구의 색상을 칠하는 거죠. 이렇게. 오파시티를 조금만 주시면 돼요. 많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D를 누르면 전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확대하고 라쏘 툴로 네. 이런 식으로 책이죠. 이런 책들 부분까지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교한 선택이 되겠죠. 자,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가구의 색상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자,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이 비교가 되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가구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구 색상을 바꾸어 보시죠.